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일체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좀 현안을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오늘 이제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 또 질문 주셨던 것들 좀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드리고, 특히 지금 최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주체이죠. 국제적으로. IAEA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 내지는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정성이나 이런 신뢰성에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저희 국내에 IAEA에서 직접 담당 분야 국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모셔서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해를 높여드리는 이런 기회를 삼으려 했고요. 우선 해수부하고 식약처에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성함은 한필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타임 정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송상근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 관리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해수부 차관입니다. 6월 2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총 3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갈치 4건, 붕장어 3건, 조피볼락 3건, 넙치 2건, 옥돔 2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치료가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2건 중 2건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치료 확보 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20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부산의 해운대와 강한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긴급조사한 결과 세슘 137 농도가 킬로그램당 약 0.0017베크렐로서 연안 해역에서의 정점조사, 정밀조사입니다. 결과와 유사하게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함덕, 그리고 인천 어랑리, 충남의 대천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염 관련 사항입니다.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평년 기준으로 볼 때 6월, 7월 2달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약 5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올해에는 6, 7월에 공급 물량이 12만 톤으로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8년부터 22년 동안의 연간 판매량을 보더라도 1년간 21만 톤이 판매가 되어 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6월 달에 한 10일 남짓, 10일 채 못 남았고 7월 30일 하면 한 42일 동안에 앞으로 12만 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40일 동안에 방출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산 그리고 22년도산 재고 물량인 2만 톤이 지금 출하되고 있고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출하될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출하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의 하나로마토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양만 해도 한 3만 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가수요 현상이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천일염을 사두었다가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 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셔서 비싼 가격에 필요 이상의 천일염을 구매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16일 신한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에서도 소비자분들께 지금 가격에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부도 천일염을 수매해서 할인 후에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의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치 못 잡는 휴대용 측정 장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 학교 등에서 국민들 불안을 달래기 위해 휴대용 검사 장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방사능 감지 능력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휴대용 측정 장비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에 따른 검사가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분석 장비는 정해진 검사법을 통해서 킬로그램당 0.2에서 0.3 베크렐 수준의 미량의 방사능까지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문제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와 검사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저희의 브리핑이 끝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순호 오염물질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확충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생산 단계의 검사 29대 그리고 유통 단계 검사 69대를 합쳐서 98대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30대의 추가 도입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검사 장비가 128대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 도입을 당초보다 계속 앞당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생산 단계 장비가 14대가 추가된 43대를 연말까지 늘릴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신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검사 장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비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생산 단계 검사 장비가 10월까지 2대가 추가로 배치되는데 우선은 이미 강원에 있는 시약처의 장비 2대를 생산 단계 검사에도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남 지역, 제주 지역 등에도 7월에 바로 장비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장비 확충에 맞춰서 인력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생산 단계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현재 검사 인력 56명에서 이달 말까지 15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브리핑을 통해서 민간의 검사기관 장비 활용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 검사기관 장비는 현재 바로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만큼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순호 식약처 오염물질 과장께서 감마핵중 분석 장비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약처 오염물질 과장 이순호입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 중에 세슘과 요오드를 분석하는 감마핵중 분석 장비의 기능하고 그리고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중 그 방사능 검사는 시료를 분쇄기에 넣어서 고르게 갈아서 측정 용기에 넣고 미리 말씀드렸던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식품 중에 있는 방사능 핵종인 세슘 134, 137 그리고 요오드 131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고 또 식품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핵종별 기준량 적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 방법입니다.
측정 시간은 2시간 47분 약 10,000초를 측정하고 있고 세심 기준이 저희들 100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검출할 수 있는 한계는 0.에서 0.3까지 오염되어 있다면 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휴대용 측정 장비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식품 중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지는 못하고 오염 지역에서 공기나 표면의 오염 수준을 확인해 위한 간이 시험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공간의 방사능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측정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핵중 구분이 되지 않고 또 자연 방사선도 함께 검출되는 등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고 미량까지 검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중에 그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처리 과정과 그리고 고순도 계량원형 검출기를 이용한 시험법의 사용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안전 관리를 하는 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필수 전 IAEA 방사선 수송 폐기물 안전국장께서 IAEA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특히 오염수 관리 관련한 IAEA 조사단 활동,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최종 결과물 정리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IAEA의 그 방사선 안전, 그다음에 폐기물 안전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2011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1월 4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해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 수습 차원의 그 어떤 분석을 하는 팀이 있고 저희 부서는 방사선 안전, 폐기물 안전, 환경 안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근 한 석 달에 걸쳐서 매일 오후 3시에 멤버 스테이트 한 100여 명 해서 200명 이르는 그런 대표들 대상으로 계속 정리해서 그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IAEA 하면은 이제 많은 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1953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Atoms for Peace에서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IAEA가 그 설립되게 됐습니다. 57년에 그 UN 산하 기관으로 설립이 됐는데 IAEA는 예산과 그 인사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IAEA 활동에 대해서 UN 총회에 보고를 하고 특별 사안이 있을 때 그 안보리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AEA에 주어진 목적과 기능 보면은 IAEA의 그 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평화적 이용 증진이 있고 그 다음에 증진에 따른 안전 이용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안전 문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IAEA의 역할 중에 또 하나 아주 그 특별하게 그 부각되는 게 세이프가드 문제입니다. 워치독 역할. 그래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IAEA 역할. 이런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IAEA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76개국이 회원국으로 이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은 그 정규 예산하고 기술 협력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그 예산은 각 나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담금이 책정이 되고 그 분담금에 의해서 그 각 나라가 레귤러 버짓을 이제 분담하게 되고 기술 협력 자금은 특별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이해 관계가 있는 회원국들이 자금을 서로 분담을 해서 그 개도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 협력에 이용을 하는 자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EA는 3월, 6월, 9월에 총회 그리고 11월에 그 이사회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보면은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개도국을 위한 기술 협력 내용이 굉장히 IAEA 역할 중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방사선적 안전 문제가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IAEA에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조치 문제는 워치독 역할하는 그럼으로써 IAEA가 그 주어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IAEA가 이제 그 기술 집단으로서 회원국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순응하면서 그 엑스퍼트 미션이나 리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회원국의 현안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정례화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운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OSART라는 게 있고 IWRS 원전 방사선 이용 시설의 규제 체제 점검입니다. 우리나라도 OSART나 IWRS, IPAS 이것을 수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 우리나라 규제 체제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 가지 그 관행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내용을 한국 정부에 전달을 해주면은 한국 정부는 그 전달 내용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규제 체제를 개선을 하는 그렇게 해서 회원국이 원자력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규제 체제가 올바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IWRS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국의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규제 내용에 대한 보완 점검, 그다음에 개선을 위해서 IAEA가 국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정례화된 서비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원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 해결이 힘들 때 혹은 자체적 해결에 대한 타당성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싶을 때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특별 점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특별 점검 서비스를 여러 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 해결료 장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20, 30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계획만 놓고 추진할 게 아니라 국제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서 보다 보완된 내용, 개선된 내용으로 내셔널 플랜, 내셔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가 있을 수 있고, 이번 후쿠시마 관련해서 원전 방사선 관련 사고 현황 조사, 수습에 대한 전문가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IAEA와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그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IAEA는 그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구성을 보면은 조사단의 역할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국 기술 지원하는
그런 경우에 조사단 구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황 파악 및 해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IAEA의 중요한 역할 중에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디벨롭해서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 IAEA 세이프티 스탠다드라는 것은 회원국들한테 적용을 하게끔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AEA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에는 IAEA는 구속력을 가지고 IAEA의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그 검토 기준 을 삼아서 여러 가지 조사단 활동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회원국들 우려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사단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조사 대상 사안을 분석을 합니다. IAEA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국제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이 조사단 구성에서는 회원국들의 안배도 조금 반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 조사 참여 및 최종 검토 보고서가 접수되고 IAEA는 각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접수해서 종합 보고서로 IAEA 명의로 발간을 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conclusions and lessons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good practice 바람직한 조치 사항을 꼭 명시를 합니다. 이거는 조사가 조사 대상국을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조사 대상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좋은 선례들을 회원국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good practice는 꼭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도 이런 good practice를 전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IAEA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건의 사항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추가 조치 요구 사항이 최종 서술되게 됩니다. 건의 사항은 비교적 단순한 그런 보완 조치 내용이 명시되고, recommendation은 향후에 추가로 뭔가 조치가 돼야 될 사항들이 명시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보고서에 저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유형으로 보고서가 발간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AEA가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일본 측에 제공했느냐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일본에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는가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는 세이프티 스탠다드 자체에 단어 하나의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로여가 참여하고 에디터가 참여해서 IAEA 세이프티 스탠다드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참여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하는데 IAEA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해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IAEA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문적인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IAEA 조사단은 그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전문성,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IAEA가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단편적인 역할로 보면은 오염수 안전성 검토를 위한 TF 구성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 참여해서 각자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을 하고 안전성 평가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다른 모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서로 그 독립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코드의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전문적인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에 IAEA가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IAEA 정규 예산 국가별 분담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가 있을 때에는 분담금이 한 1.2% 정도 됐습니다. IAEA 전체 예산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력도 많이 향상됐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한 2.5%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은 이렇게 분담을 하지만 이거는 경제 규모에 따른 거진 자동적으로 그 어떤 그 분담되는 분담금이고 여기로부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권은 뭐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포스트에 그 해당국 전문가를 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금 그 배려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다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그 발표를 정리해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폐기물 오염수 관련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제가 부단장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구성이나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브리핑을 받고 현황 파악하는 데에는 같이 일본이 참여하지만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 뭐 그러는 것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 오염수 관련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검토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하는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한 사안이고 그 환영할 만한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요약한 방법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자의 좀 말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기술하는 입장에서는 이 완벽히 전혀 100%다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한 특이사항을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규제와 관련해서 이 과학기술자가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0% 확신은 못하더라도 이 어떤 설비가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가 되었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특이사항은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여유도가 되겠습니다. 여유도. 그래서 보통 안전 기준이 설정되는 수치는 이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 충분히 낮은 값으로 설정이 되고요. 또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안전 그 기준보다도 또 낮은 값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여유도를 둠으로써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또 바로 위험한 것이냐? 물론 신속하면서도 세심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동시에 먼저 그러한 특이사항을 앞서 설명드린 여유도 관점에서 좀 계산을 합니다.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도 하고요. 발생하는 횟수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안전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과학 원리를 추려서 만든 수식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모델을 활용을 하면 비교적 단순한 수식을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저희는 과학의 유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과학 원리만 추려서 만들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되는 좀 세부적인 자잘한 현상까지 모두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이러한 오차가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있고, 설령 완벽한 현상에 대한 이해라 하더라도 입력값이 가지고 있는 그 산포로 인해서, 그 분포로 인해서 생기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불확실성은 과학기술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좀 불가피하고 일종의 근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리적이면서도 보수적인 가정을 모델에 대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여전히 기준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대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에서 보시는 불확실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사성 핵종의 측정 불확실성, 어떤 핵종이 있는지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각종 계수, 가중치에 대한 모호한 점, 분석 범위, 분석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포함을 해서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을 하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과정은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과정이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어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도쿄전력의 보고서에서도 여러 종류의 불확실성 분석이 수행된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도쿄전력이 그들의 분석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 분석 과정은 입력자료의 선정 또는 그 보수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점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이므로 질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입니다. 한필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이제 변호사와 에디터가 참여해서 여기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사실 법률가가 들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IAEA가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어떤 오류를 막고자 하는 것인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전문가 15명에서 20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5명, 20명 중에 일본이 아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견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인지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전달한 내용의 지적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호사나 에디터가 참여해서 오류를 줄인다 하는 것은 IAEA가 발간하는 세이프티 스탠다드나 여러 가지 공식 문서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그게 IAEA의 위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IAEA 위상 확립 차원에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한다는 거지, 보고서 자체의 기술적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데 로이어가 참여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점 제가 수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검토 작성 과정, 일단 현장에서 매일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비슷하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회의실에 모여서 그날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날의 어떤 조사 내용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일본 전문가들은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참여는 우리가 원하는, 조사단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한테 자료를 요구하면은 일본 측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는 역할까지는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구현 차장님께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그 한국장님한테도 여쭤본 내용인데, 사실 한국장님께서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마지막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이제 IAEA에서 어떤 설명이나 그런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요? 글쎄요, 정부 간 또는 뭐 IAEA하고 정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한 내용 자체는 제가 받은 바는 없고요. 따라서 뭐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그 자체를 뭐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만 저희 이제 거기에 저희 지금 박사님도 한 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한 박사님도 그간 경험을 토대로 저희 정부에 또 뭐 컨설팅 내지는 상담해 주신 내용, 또 지금 외교부라든지 원안이 또 그 킨즈 전문 기관들이 또 계속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면 저희도 지금 한 박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11명 그 구성 내역에 보시면 지금 저희 나라를 포함한 방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국가도 있고, 또 굉장히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아예 반대를 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다 아마 그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드렸고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한에서는 그 분들이 가서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그분들이 보고서를 본인 소관에 대해서는 작성을 할 것이고, 나중에 종합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는 부분을 거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오류가 없겠습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박구현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염수에 대한 지금 용어 정리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IAEA 보고서는 이제 영문으로 발간이 되고, 이제 그 영문 발간을 바탕으로 각 나라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한자든 어떻게 한글이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현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시점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프스를 지금 통과했는데도 알프스 통과물이 뭐 7대 3이다. 그러니까 3밖에 안 되고 7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이거를 트리티드 워러라 부르기는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 지금 그 어떤 각 나라마다 용어 사용에 대한 딱 그 상황을 좀 보면, 오늘 아침에 IAEA 이제 그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알프스 트리티드 워러 이렇게 쓰더라고요. 알프스로 이제 통과된, 처리된 뭐 물,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일본에서는 이제 처리수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영국, EU 뭐 요쪽 언론들이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데 비슷한데 이런 어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5월 초에 이거 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염수로 하냐, 뭐 이거를 처리수로 할 거냐, 오염 처리수로 할 거냐, 이제 경우의 수가 다양했는데, 제 질문 하나예요. 이제 최근에 뭐 야당 쪽에서는 이걸 핵 폐수로 뭐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엊그제 이제 여기서 발표할 때 이제 차관님이, 해수부 차관님이 좀 이거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야당이 선동을 한다면 선동에 넘어갈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 스킴을 봤을 때 7월 초든 뭐 7월 말이든 간에 방류를 했어요. 예를 들면 IAEA 7차 보고서가 나오고 안전하다는 뭐 승인이 나왔고, 그래서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오염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그때 외교부 쪽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6월 13일 날 오염수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20일 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나오셔서 국회에서 오염수로 인식하고 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오염수로 계속 가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방류를 한 다음에는 이 용어를 그 혹시 바꾸실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오염수로 쓸 건지 처리수로 쓸 건지 어차피 이건 스킴이 나온 거니까 그때는 용어를 어떻게 좀 정의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선 그 앞에 그 IAEA 사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은요. IAEA는 저희가 그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 때 그 각 단계별로 그 표현을 구분해서 쓴다고 한번 부드러운 설명을 드렸었고 각종 계기시마다 자료에 아마 보면 표현이 돼 있을 텐데요. 과학적인 견지나 뭐 팩트에 입각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할 때는 아마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고 저희 정부도 간혹 가다가 내부 보고서나 설명을 드릴 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때는 뭐 처리수라는 용어도 일부 사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 처리수냐 오염수냐 관련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총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고 이 일일 브리핑의 명칭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 발생부터 관리, 방류하기까지 전체를 지금 한꺼번에 부르는 총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오염수를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추후 상황이 IAEA 검증도 끝나고 또 저희 쪽도 자체 검증이 이제 마무리되고 만약 일본이 최종적으로 방류가 시작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명칭을 바꿀 거냐. 우선은 아직 저희가 이 일본의 그 방류 계획이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이 자체에 지금 판단하는데도 지금 전 기관들이 달라들어서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지 지금 용어 가지고 고민할 단계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자분께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석 작업이 웬만큼 정리가 되고 나면 IAEA 그 관례라든지 국제적인 흐름 이런 걸 고려해서 그때 상황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가정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네요. 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어차피 벌어진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예단하기 힘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린 이유가 각자의 이제 각 입장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미소 냉전처럼 딱 용어가 그 전선이 형성돼 버렸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보시면 중국, 러시아 이쪽은 뭐 북한 핵 오염수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영미권 이제 서구 쪽은 이거를 이제 트리티드 워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제 과학에 이제 외교와 정치가 이제 투입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그런 난감한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IAEA가 이제 조사하는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현재 이 국제 기구가 그 발간되는 용어가 이제 영어잖아요. 그걸 합의가 돼 있잖아요. 유엔 산하 기관들은 다 다른 용어는 이제 다른 언어로 발간할 뿐이지 원소스는 무조건 영어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근데 현재 IAEA가 이제 이런 의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각에서 계속 이런 의문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FTA 뭐 협정문도 같은 경우 보면 협정문이 있고 원본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거길 없는 단어를 이제 거기다 끼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AEA 보고서 5차 보고서, 7차, 6차 보고서까지 보면 용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contaminated 오염수는 어떨 때 쓰이냐면 그거는 문장에서 이 기존의 알프스가 통과되기 전에 contaminated water가 통과해서 나중에 알프스 트리티드 워러로 간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쓰이는 거고 대표적인 이제 이걸 보통 명사로 쓸 때는 그냥 트리티드로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리티드 워러로 이제 인식하고 있다. 요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 근데 우리 정부가 굳이 현 시점에서도 굳이 트리티드 워러로 쓰고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논란이 좀 한 번 있었고 5월 초에 여당에서 이제 그런 좀 분란이 있었잖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 정책위 의장이 그 성일종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위원장이 이거를 오염 처리수로 뭐 부르자 했다가 뭐 앞뒤로 조금 정쟁을 하다가 이제 뒤로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영어를 이게 명확하게 영어가 딱 이게 고정돼 있는 단어인데
원소스 단어가 이거를 지금도 오염수로 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한 건가요? 나중에도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서 또 용어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지금 검증 부분에 모든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뭐 저희 내부적으로 또 언론에서도 그랬었고 여당에서도 처리소 사용을 좀 꾸준히 간헐적으로 하셨었고요. 그 바다지킴이 TF 중심으로 그런 부분 정부도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뭐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용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먼저 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좀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큰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그 타이밍이 되면 저희도 아마 국제적인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정한 용어를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 고민할 문제이고, 제가 좀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자면, 이 용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 일본 그 방류의 안전성 이런 측면도 있지만, 마지막 기착되는 것은 저희 어민들 또는 수산업 이쪽에 주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적으로 처리소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의 그 마음에는 아마 그런 어민들 피해 입을까 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꽤 담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그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좀 논란의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는 결정될 때까지는 크게 이거 가지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좀 혹시 언론이나 사용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너무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좀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사용하는 용어들은 좀 사용되지 않는 것이, 더구나 저희는 지금 여야 공이 어민들을 지금 걱정을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용어 선택이나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한 국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오염수 관련 조사단의 부단장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는 이 조사랑 다른 조사인가요? 어떤 조사죠? 그거는 2015년, 13년에 일본으로 갔던 조사였고요. 그때는 오염수 처리 이전에 오염수 발생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뒀고, 그때도 오염수의 그 어떤 단순한 처리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필터에서부터 그다음에 역삼 투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온 엑스체인지 레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앞 단계는 처리를 하고, 그 알프스라는 거는 워낙 다양한 핵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초창기에는 쉽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알프스의 그 작동이 제대로 돼서 원하는 처리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초창기의 조사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알프스 처리 결과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고 그때는 발생이나 전처리 그쪽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표현을 할 때 자극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한번 조금 더 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에 여론이 조금 더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뭐 처리수, 뭐 오염수 얘기 나왔는데,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자꾸만 오염수라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핵폐수라는 얘기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어민과 수산업이 피해를 보는데 여론이 거기에 편승을 하면은 우리나라 어업과 수산업에 굉장한 막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론도 함께 동참을 해서 빨리 그쪽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염수가 아니라 어떤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이 지금 오염수라는 표현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학문적으로는 이거는 트리티드 워터가 이거는 100%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전문성의 바탕을 두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수처리 문제도 조금 강의도 했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트리티드 워터가 맞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장님 하나만 그 용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용어를 오염수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트리티드 워터 처리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에 떠밀려서 좀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나요?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요 이게 이제 계속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위당정에서도 기사가 나올 때 제목을 이렇게 나와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근데 이게 약간 형용모순이잖아요. 오염수라고 해놓고 안전하다. 이미 용어 자체에 오염이라는 게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말이란 게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적인 측면이 계속 부딪히니까 지적이 나온 거고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맞추려면 최소한 들었을 때 처리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이게 거슬리지 않고 이제 논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오염수가 안전하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 해역과 일본의 그 방출할 예정되어 있는 혹은 방출하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해역에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IAEA의 최종적인 결과도 안 나왔고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정부가 추가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검증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그 결과가 다 나오면 여러 가지 어떤 뭐 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부의 판단이라든지 혹은 여러 정부 기관들의 판단, 전문가들의 의견 이게 같이 해서 결정될 거고요. 만약 고위당정회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오염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처리해서 나오고자 하는 그 물에 대한 지칭이고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오염수가 방출되더라도 설마 향후에 방출되더라도 우리 바다의 해역과 그리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한국장님 그 분담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보시나요? 이제 공식적인 답변하고 비공식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분위기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IAEA는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회원국을 대변해서 그 주어진 그 미션을 수행을 하는 국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 과정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어떤 그 운영 관련해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혀 그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IAEA에게 주어진 미션이나 역할, 전문성 이런 데에 있어서의 타협 얘기는 회원국들이 그런 얘기는 IAEA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미션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국제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맞아 1분만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IAEA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약간 좀 뭐 오얏나무 아래서 뭐 갓 고쳐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약간 우연히 겹치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의심이 어떤 합리적 의심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쪽에서나 또는 못 믿는 쪽에서는 근데 상황이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돌아가셨는데 2019년에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이분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10년간 IAEA 사무총장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일보 대지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국장님이 부임하실 때 2011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IAEA와 도쿄전력의 이제 상습적인 거짓말 처음에 멜트다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도 도쿄전력 사장님이 직접 이해관계자들 합의 없이 관계자들이 이해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 문서로 써놨어요 지금. 근데 지금 엎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본에서 그래서 계속 시위를 하는 겁니다. 어민들이. 우리나라 얘기 아니니까 뭐 anyway.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몇 가지 아까 막 나온 질문대로 분담금 얘기나 해픈 투비로 한 두서너 가지가 계속 겹쳐지고 있어요. 중첩적으로. 하필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2011년부터 하필 사고 난 초창기부터 원자력 관리를 해야 될 때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삼선 도전한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장기 집권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좀 강했고 여기 IAEA 이제 내부의 저희가 이제 짧은 그거지만 취재를 해보면 장악력이 상당했다고 하거든요. 외신에 이제 옛날에 보면 또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 분담금 내용이나 그리고 하필 그때 도쿄전력이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가 난 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진을 어떻게 막습니까? 오는 거를 쓰나미를.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이걸 투명하고 정직하게 얼마나 전 세계에 공개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근데 도쿄전력이 몇 차례 사실 미스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이미 나온 사실이니까 일본 보도에서도. 근데 이런 식으로 도쿄전력의 거짓말, 이 사무총장 일본인 분담금 벌써 이제 세 개가 겹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IAEA가 혹시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IAEA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부여된 게 회원국들에게 이 사고로 인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하는 게 IAEA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안전은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일본에서 매일 밤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팩스로 그 당시에는 팩스로 이제 현장 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쭉 확인하는 과정에 특별한 A라는 지역의 오염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IAEA에서 이것은 일본이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여기 주민 대피도 해야 되고 이 제염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에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아마노하고 현재 라파엘 그로시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거는 라파엘 그로시가 아마노 때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AEA 사무총장을 이제 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대사로 비엔나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결국은 IAEA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교적인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가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가 일본 사무총장한테 어떤 제재를 받아서 본인이 쫓겨나게 된 거에 대한 기억은 아마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 좀 해도 될까요? 이제 IAEA 국제기구에 대한 보는 관점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요건과 관련해서만 좀 한정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거나 그런 좀 불안한 시선을 어떤 특정 국가나
또 특정 단체에서 뭐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래 지난 정부에도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은 논의를 아마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간 것이 그래서 IAEA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예 11개 전문가를 각국에서 한 사람씩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도록 TF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다 또 추가로 저희 그 킨즈라든지 또 기타 다른 국가의 또 세계 국가의 랩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각국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현재의 검증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